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건군 이래 최초의 군인 데모. (1963년 3월 12일) 밤 김재춘 정보부장은 기자들에게 쿠데타 음모 계획서가 입수됐다면서 이 계획표에 의하면 거사 후의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박임항 중장으로 되어 있고 이달 15일 최종 모임을 한 후 이달 말께나 4월 초에 거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의 고위층이 관련된 듯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 중이라서 사건 전모를 발표하기에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3월 13일 중앙정보부는 쿠데타 음모 사건 연루자 1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구속자들 가운데는 5.16 당일 혁명군의 선두에 서서 한강다리를 건넜던 당시 김포 해병여단장 김윤근 전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과 박정희 의장의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후배인 최주종 오광구 사령관도 포함돼 있었다. 수사가 주체 세력 내부로 확대되면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됐다. 3월 13일 저녁 박정희 의장은 박병권 국방장관, 김재춘 정보부장,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최고위원들을 장충동 의장 공관으로 불렀다. 주제는 소위 박임항, 김동화 쿠데타 음모 사건이었다. 김재춘 부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며칠 전부터 주체 세력 내 친김종필계, 육사 8기 강경파 장교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이날 홍종철 대령이 그런 주장에 앞장을 섰다. 그런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방장관이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박병권 장관은 사회가 안정되어 가는데 느닷없이 무슨 소리냐고 강하게 반대했다. 홍종철 대령이 일어나더니 솔직히 털어놨다. 여러분, 사실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군정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권은 깜짝 놀랐다. 아니, 2.27 선서식을 치러 박 의장이 민정참여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지가 언젠데 군정 연장이라니 천부당만 부당한 일입니다. 민정불참선서는 장난이 아닙니다. 유양수 최고위원 등 온건한 인사들도 박병권 장관에 동조했다. 아무 말 없이 회의를 지켜보던 박정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계속됐다. 박 의장은 자신의 의도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초조해 보였다. 김재춘이 보니 박 의장은 담배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박정희는 담뱃불을 재떨이가 아니라 탁자 위에 비벼 끄고 있었다. 박정희 의장은 회의를 끝내면서 말했다. 냉철한 그답지 않게 흔들리는 말투였다. 비상계엄령 이야기나 군정영장 이야기는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다음날 박병권 장관은 김재춘 정보부장을 찾아와 내뱉듯 말했다. 김 부장은 어때요? 내 생각에 동조 하나 반대 하나. 어제 저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사전에 짠 것이 분명해. 에이 불쾌해. 이날 김현철 내각수반은 세뮤엘 버거 대사를 불러 이스스한 이야기를 했다. 쿠데타 음모와 암살 모의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박정희 의장의 대통령 출마와 민정 불참 약속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 같다. 반미 시위도 예상된다. 한국군의 여러 부대가 쿠데타 음모에 가담했다. 일선 부대가 북한으로 집단 월북할지도 모른다. 놀란 버거 대사는 멜로이 미 8군 사령관을 만나러 갔더니 그의 사무실에 친미적인 김종호 육군참모총장이 와 있었다. 버거 대사는 두 사람에게 김현철 수반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두 사람 모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면서 김 수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했다. 김종호 총장은 일선 부대의 월북설 같은 것은 금시초문이다라고 했다. 버거 대사는 김현철 수반이 족청계 장군들에 의한 쿠데타 음모가 발견됐고 테러 조직을 동원하여 박정희 의장을 암살하려던 정당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사견을 덧붙였다. 내가 보기엔 이런 쿠데타설은 혼란을 조장함으로써 박정희 의장이 민정불참 선언을 취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작된 것 같다. 김종호 총장과 박병권 장관은 박 의장에게 김종필의 외유와 정보부 관련 부정사건을 수사하도록 일종의 최후 통첩을 보낸 분들이 아닌가. 이 사실에 대하여 김종필과 그의 지지자들은 절대로 두 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 내외에 포진하고 있는 김종필 세력은 온전하며 돈도 많아 적극적이다. 장관과 3군 총장들은 머지않아 김종필 세력에 의한 숙청자 명단에 포함될지 누가 아는가.
사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전에도 그랬듯이 김 총장은 이 사태에 개입하여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버거 대사는 한국군 수뇌부를 이용하여 박정희의 야심에 제동을 걸고 싶어 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이날 몸이 불편하다며 출근하지 않고 공관에서 강요들을 불러 사무를 처리했다. 이유락 공보실장은 공관을 방문하고 돌아와 이번 쿠데타 사건이 민정이양 계획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엄령 선포 문제도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연막을 쳤다. 박정희는 김용순 내무위원장과 김희덕 외무국방위원장을 따로 공관으로 불러 요담을 가졌다. 최고회의에서는 홍종철 문사위원장, 김영욱 운영기획위원장이 길재호, 옥창호 두 최고위원들과 회합을 가졌다. 이들은 김종필 계열의 핵심이었다. 이날 밤 홍종철과 김영욱은 공관으로 박 의장을 찾아가 오래 밀담을 나눴다. (3월 15일) 오전 박병권 국방장관은 쿠데타 음모 사건의 책임을 지고 김현철 내각수반에게 재차 사표를 제출했다. 그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짐 정리를 한 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급보가 들어왔다. 최고회의 건물 앞에서 군인들이 장관 물러가라, 군정 연장하라, 계엄령 선포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병권 장군은 별명이 면돈날이었다. 1960년 4.19 후 김종필 중령을 중심으로 한 648기 영관 장교들이 정군운동을 할 때는 6본 인사참모부장으로서 박정희 소장과 함께 그들을 엄호해 주었다. 이 때문에 매구르다 당시 미 8군 사령관이 우리 정부와 군 수뇌부에 대해 두 박 장군을 전역시켜라고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었다. 정군운동이 벽에 부딪히자 영관 장교들은 혁명을 결심하고 추대할 지도자를 고르고 있었는데 박정희 소장과 함께 항상 후보에 올랐던 이가 박병권이었다. 박 국방장관은 군인들의 시위 현장으로 갔다. 김진휘 수도방위사령관이 나와서 시위 군인들에게 해산을 종용하고 있었다. 80여 명으로 추산되는 군인들은 최고회의에 파견 나가 있는 장교들과 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또 구보도 하면서 군정 연장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시위자들은 수경사, 헌병대에 연행됐다. 이 시위는 박정희 의장의 경호 책임자 박종규가 조직한 것이었다고 한다. 박 의장이 박종규 중령에게 그런 시위를 지시한 것인지 박종규가 박 의장의 뜻을 읽고서 감행한 시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박정희가 바라던 바였을 것이다. 여야 정당과 언론은 일제히 건군 이래 최초의 군인 데모를 준엄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도 15일 이우락 공보실장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박정희는 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번 쿠데타 음모 사건을 계기로 후한의 염려가 없도록 화근을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군인 데모도 민심을 자극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으로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는 쿠데타 음모, 군인 데모, 여야의 시끄러운 정당 활동을 싸잡아 혼란으로 규정하는 문법을 썼다. 그런 상황 해석은 반격의 발판이 된다. 15일 저녁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박정희 의장, 김현철 내각수반, 김재춘 정보부장,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이동원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대사공간의 만찬에 초대했다. 미국 측에서는 멜로이 미 8군 사령관, 하비브 정치담당 참사관, 킬렌 유솜 처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으로서는 압력을 많이 넣어 김종필을 외유 보내고 박 의장으로 하여금 민정불참을 선언하도록 하였으니 대한 공작은 크게 성공한 셈이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미 양쪽의 관계가 서먹해져 이런 자리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는 뜻이 깔린 만찬이었다. 만찬사가 교환되고 건배가 있은 다음 박정희가 불쑥 버거 대사에게 말했다. 대사와 긴히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 딴 데 좀 갑시다. 박 의장은 주위의 분위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서 무뚝뚝하게 말했다. 박 의장은 자리를 툭 차고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 나가더니 버거 대사가 따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카카, 여기선 안 됩니까? 다른 데로 갑시다. 두 사람은 내실로 사라졌다. 남은 사람들은 담소를 계속했다. 1시간이 지나도 의장과 대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김현철 내각수반이 안으로 불려갔다. 그 뒤로도 긴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박 의장이 대사에게 군정 4년 연장의 뜻을 밝혔다는 말들이 만찬장에 퍼졌다. 이동원 실장은 하비브 참사관으로부터 그런 귀뜸을 들었다. 이동원 씨는 비서실장도 모르게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을 하니 허탈감이 밀려왔다고 회고했다.
미국 대사관 사람들은 허둥대기 시작했다. 대사관 요인들은 이 긴급 사태를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만찬장을 이탈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수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의장 공관으로 갔다. 이동원 실장만은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박 의장은 이우락 공보실장을 불렀다. 몇몇 최고위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이윽고 박정희 의장은 보관을 밝혔다. 나는 미국 대사에게 군정 4년 연장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우락 실장은 군전영장을 제의하는 문안을 작성토록 하시오. 그리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정당 활동의 금지, 언론, 출판, 집회의 제한을 규정한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마련돼 있으니 최고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시오. 내일 발표합시다. 이날 밤 서울주재 미국 대사 버거로부터 긴급 전문을 받은 딘 러스크는 16일에 이런 훈령을 보냈다. 한국군 수뇌부의 태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입장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귀하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박정희 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미국 정부는 군정 4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반대할지도 모른다. B. 이 조치는 박 의장이 되풀이해서 다짐했던 민정이양 약속과 배치될 뿐 아니라 특히 1961년 11월 14일 케네디 대통령과 만났을 때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과도 어긋난다. C. 이 조치는 세계 여론에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D. 미국 정부는 대한 원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 박 의장이 번의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공개적인 논평은 하지 않도록.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박정희, 윤보선의 경론 3월 16일 오후 4시 박정희는 최고회의 3층 본회의장에서 100명이 넘는 기자들을 앞에 두고 성명서를 낭낭하게 읽어내려갔다. 이 성명서는 당시 박 의장이 갖고 있던 국가관과 시국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다시는 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전한 민정으로의 정치적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행하게도 가지고 말았던 이 군정을 설사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혁명의 염려가 없는 건전한 체질의 민정 탄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혁명의 가능성을 내포한 채라도 민정이양으로 서둘러야 할 것이냐 라는 두 갈래 길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선 오늘날 후진 국가들을 개관할 때 군사혁명은 하나의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군인의 집권욕에 기인한 탓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민족이 처해 있는 고루한 타성적 사회성에 기인한 것이며 그 사회적 국악을 탈피하겠다는 하나의 체질 개선의 민족적 대수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 이전의 옛 모습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후죽순격의 정당 난립, 정치인의 무상한 이합집산, 추잡한 파쟁 등 정계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그 틈을 탄 일부 군인을 포함한 극렬 분자들의 반국가적 음모 등은 민심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으며 정권 인수태세를 갖추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혁명 당국의 무책임일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나라의 비극적 모습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혁명이 없는 건전한 민정의 탄생을 기약하기 위하여 과도적 군정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약 4년간의 군정기간 연장에 대하여 그 가부를 국민투표에 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기로 하였습니다. 이 국민투표는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될 것이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장애할 모든 정치 활동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박정희는 이 성명서를 읽은 뒤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퇴장했다. 최고회의는 이날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비상조치법을 통과시켜 언론 검열과 정치활동 금지를 선언했다. 사실상의 계엄령 선포였다. 3월 17일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최근 한국 사태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워낙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반박정희 세력, 함경도 군맥, 야당, 군 수뇌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거나 거세됐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일련의 사태 전개가 박정희가 꾸민 것으로서 그는 쿠데타 음모를 조작하여 민정 참여 노선으로 복귀하려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박정희는 그럴 의사는 없지만 김종필 지지 세력에 의하여
박 의장이 이용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대로 박정희는 3월 7일 원주 일군 사령부에서의 경고연설, 3월 11일에 쿠데타 음모 적발 발표, 15일에 군인 데모, 16일에 군정영장, 국민투표 제의란 연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나라를 소란스럽게 흔들어 놓는 데 성공했다. 집권 세력 안팎의 반대 세력이 이 혼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태를 활용해 박정희는 상황의 주도권을 탈환해버린 것이다. 3월 19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최고회의 3층 상황실에서는 3.16 군정연장 제1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박정희 의장은 최고위원들과 함께 윤보선, 장택상, 김도연, 김준현, 이범석 씨 등 5명의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로 흥미로운 설전을 벌였다. 오인 대표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 뒤이어 홍종철, 김희덕, 유양수 등 최고위원들이 마주 앉았고 박정희 의장이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서 격론의 막이 올랐다. 박 의장이 윤 선생 먼저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앉은 채로 3.16 성명을 번의하고 227 선서대로 행동하시오 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치인들이 앉은 순서대로 같은 내용의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최고위원들은 주요 발언을 기록하곤 했다. 정치인들의 말이 끝나자 홍종철 최고위원부터 번갈아 일어서서 발언했으면 이때는 정치인들이 메모지를 찾느라 분주하자 박정희 의장은 자신의 메모지를 윤보선과 장택상 씨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날 박정희는 정치인들과 최고위원들의 공방전을 한참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 김희덕 최고위원이 장택상의 발언을 문제 삼아 언론 문제에 오해가 있다며 발언하려 하자 박정희는 김 의원에게 김 장군 말꼬리를 갖고 그러지 마시오 라고 제지한 후 자신이 직접 끼어들었다. 그는 장 씨에게 때 묻은 사람들을 다음 민정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장 씨가 힘껏 노력하겠다고 응수하자 이때부터 박정희는 정치인들과 직접 토론했다. 박정희, 여러분의 말 잘 알겠습니다. 227 선서를 하고 10여일밖에 안 돼서 정책을 변경했으니 신의가 없다고 한 말 참으로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세 변경은 이런 결심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정희 개인이 편하려면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래가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떼묻고 지탄받은 정치인들이 자진해서 정계에 안 나온다면 저의 결심을 변경하겠습니다. 윤보선,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면 걱정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어. 국가란 한 사람이나 한 단체의 것이 아니오. 나 아니면 또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서 무리가 생기는 것이오. 누구든 정권을 잡으면 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시오. 여러분들이 5개년 계획을 한다고 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계획을 수행하면 더 잘 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오. 국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오. 국방 없이 건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군은 국방에 치중해서 그 임무를 수행해 주시오. 박정희, 정치가 안정되었으면 왜 군인이 나왔겠습니까? 윤보선, 군인이 해서도 안정이 안 되지 않았소. 김준현, 군의 변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박정희, 그것은 군이 아니라 군의 일부요. 김준현, 군의 일부로 고치겠소. 전국의 혼란을 지적했는데 정당은 정당법 때문에 2-3개밖에 안 나오고 있어. 군소정당은 나와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과거에 정당이 많았다고 하지만 결국 자유, 민주당밖에 없지 않았어. 염려할 것 없어요. 그리고 군 일부의 난동도 진압하지 않았어. 군 일부의 불안과 전국 불안정을 이유로 227 선서를 번의한 것은 잘못이요. 김도연, 잘잘못을 가리는 말은 그만둡시다. 의장은 구태의원함으로 믿고 맡길 수 없어 군정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박정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묻겠다는 겁니다. 김도연, 군정 연장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 나라를 잘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5.16 정신인 줄 압니다. 나라 실정으로 보아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면 정당인들도 깊이 생각할 것이요. 박정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때묻고 정계를 혼란케 한 사람들이 청신한 정계의 조성을 위해 물러앉겠다면 번의하겠습니다. 3.16 성명은 227 선서를 유보해 두고 주권을 가진 국민한테 의사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범석, 국민이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시 물을 것도 없이 결단을 내려주시오. 박정희,
군인이 가장 존중하는 것은 명예이고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생명입니다. 나라가 망한 후 애국자라는 소리를 듣는 이보다 역적이란 말을 듣더라도 전국의 혼란을 막아야겠습니다. 장택상, 박 의장도 눈을 뜨면 모두 구악으로 보이는 모양이요. 어떤 사람이 물러가야 하는지 의장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오. 그렇다고 법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오. 우리는 5.16에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니까. 박정희, 자진해서 해결하시오. 정치정화법 같은 것은 또 만들 수 없습니다. 윤보선, 나는 의견이 다릅니다. 인간사회에 줄을 그을 수는 없어요. 때 묻고 안 묻고는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구공탄도 좋은 선택만으로는 안 되고 나쁜 석탄도 넣고 진흙도 넣어야 좋은 구공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사회의 진리요. 박정희, 그것도 못하는 썩은 것들에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윤보선, 새 사람이라고 잘 되는 것은 아니요. 박정희, 장 선생이 말한 운동을 전개해보시오. 이달 말까지 모든 결심을 유보하겠습니다. 나는 사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박정희는 이범석에게 다가가 사냥에서 다치셨다죠. 몸조심하셔야죠. 라고 인사했다. 이범석은 그 인사엔 대답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결심해 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가누지 못하고 흐느꼈다. 박정희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말없이 퇴장했다. 이날 군민회담에서 박정희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정치인이 자진해서 정계 진출을 단념한다면 나의 결심을 변경시킬 용의가 있다. 민간 정치인들이 협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3월 말까지 군정 연장안의 국민투표 실시를 보류하겠다 라고 양보했다. 그러자 최고회의 내 친김종필 세력은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고 박 의장에게 대들기도 했다. 박정희로서는 이런 항의가 고마운 것이었다. 그는 온건과 강경 양쪽을 대치시켜 놓고서 그것을 조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박정희는 이런 정치적 게임에서 상당히 유연한 전술을 구사하곤 했다. 그는 군인에서 정치인으로 바뀌고 있었다. 3월 20일 윤보선, 허정 두 사람은 서울시청 부근에서 30분간 산책 데모를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귀가했다. 다음날 이우락 공보실장은 두 사람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데모를 벌인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때부터 박정희는 구 정치인들을 사대주의자니 가식적 민주주의자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한다. (1963년 3월 20일) 야당 지도자 허정이 기자들에게 군정 연장은 군 일부에서 그렇게 작정한 것이지 군 전체의 의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석간에 보도됐다. 최고회의는 발끈했다. 대책회의 끝에 군의 단결을 과시하기로 했다. 3월 22일 오전 전군 지휘관 회의가 국방부에서 열렸다. 김성은 국방부 장관과 160여 명의 지휘관들은 우리 군은 박정희 의장의 3.16 군정 연장안을 지지하며 군의 단결을 해치는 어떤 언동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를 마친 군 지휘관들은 김 장관을 선두로 97대의 지프에 분승하여 청와대까지 일종의 차량 시위를 벌였다. 그 시간 중구 설인동 백조 그릴에서는 윤보선, 김병로, 박순천, 변형태 등 재야 중진과 400여 명의 정치인들이 김인호 군과 박숙자 양의 약혼식이라는 위장 팻말을 걸고는 민주구국전선을 결성하는 대회를 열고 있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치고 가두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1963년 3월 23일자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한국과 미국이란 두 계층의 관객을 위하여 벌이는 일종의 연극과 같은 것이다 라고 꼬집었다.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연 3일간 청와대에서는 박정희, 윤보선, 허정 세 사람이 군정 연장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다.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마지막 날에 조야 실무자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4월 1일) 박 의장은 자신을 찾아온 민정당 청년당원 대표들에게 격한 말을 했다. 기성 정객들이 반성하고 새 세대들이 정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전에는 3.16 성명을 지킬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다. 2.27 선언을 통해서 내가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권을 기성 정치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을 기회가 온 듯 오해를 하고 야단들이다. 3.16 성명 후 미국이 혁명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재야 정치인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한다고 나선 것은 기회주의이고 사대주의다. 우리가 자주성을 상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일이다. 강기천 등 최고회의 측 실무회의 대표와 조재천 등 재야 대표들은 4일간 회의를 열고 절충안을 검토했다. 그 내용은 군정 연장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한 3.16 선언을 박 의장이 철회한다면 군정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는 요지였다. 정구영 공화당 총재와 재야의 윤보선, 허정 세 사람은 서로 막후 접촉을 통해서 실무 협상을 엄호하고 있었다. 이 세 정치 지도자는 227 민정불참선언과 3.16 군정 연장안을 상쇄시켜 털어버리고 민정 이양기한을 8월 15일에서 연말로 연기함으로써 시간을 벌자는 데 대충 합의한 상태였다. 박정희 의장은 이 절충안을 놓고서 최고회의 내에 온건파인 유양수, 박태준, 유병현, 그리고 김재춘 정보부장을 불렀다. 온건파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과는 별도로 민간 정치인들도 참여시키는 군민합작에 참신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정희도 검토를 지시했다. 그 며칠 뒤 한남동에 있는 정보부의 안전가옥에서 준비 모임이 열렸다. 최고회의 측에서 온건파 내위원, 공화당에서 박준규, 김재순, 야당인 민정당에서 김용성, 이상신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도 범국민적인 기반을 가진 군민연합의 참신한 정치 세력을 구성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박정희 의장은 이 모임의 결과를 보고받고는 최고회의 내에 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 정당 조직 문제를 협의토록 했다. 위원장에는 유양수, 위원으로는 박 의장의 민정참여를 주장해온 친김종필, 계열의 길재호, 홍종철을 포함하여 박태준, 유병현 등으로 구성됐고 김재춘 부장이 이를 지원하게 됐다. 박정희는 군정 연장안을 밀어붙일 때는 국민투표만 하면 자신 있다는 낙관론이 깔려 있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 정구영 공화당 총재였다. 그는 박정희가 군정 연장안을 발표한 직후 공간으로 박 의장을 방문했다. 어쩌자고 군정 연장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군인들이 난동을 하고 이것이 큰 변란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혁명 주체들이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울고불고 책상을 두드리고 남 좋은 일 시키려고 혁명했느냐 그러면서 날뛰고 그러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군인들을 가라앉혀야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투표를 하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것은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어림없습니다. 다음날 박정희는 정구영 총재와 김재춘 부장을 함께 불러 국민투표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김재춘은 국민투표에 자신이 있다고 하고 정구영은 비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종했다. 정구영은 공화당이 군정 연장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달라는 주체 세력의 부탁도 거절했다. 박정희로서는 대단히 섭섭한 일이었다. 이즈음부터 박정희의 마음속에는 공화당은 자신의 당이 아니고 산파인 김종필의 당이란 생각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다. 공화당 사전조직 때 박 의장은 딱 한 번 비밀 교육장을 찾은 적이 있을 뿐이다. 그 방문도 1시간을 넘지 못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열정의 혁명가 냉정한 정략가 박정희로서는 온몸을 던져 공화당을 만들고 인재들을 찾아다니며 영입한 김종필과는 공화당을 보는 시선이 같을 수 없었다. 박정희의 공화당을 보는 다소 냉담한 시각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됐다. 박정희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사후에 이어갈 정당을 남기지 못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정보부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재춘은 반김종필 세력의 선두에 서서 민정 참여를 반대하던 사람이었다. 박정희 의장이 그를 정보부장으로 앉힌 다음에는 달라졌다. 김재춘은 소위 박이망 쿠데타 음모 사건 수사를 통해서 반김 세력의 한 기둥이었던 함경도 군맥을 거세하는 데 앞장섰다.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박정희 김종필 노선에 반대하던 깐깐한 박병권 국방장관마저 사퇴해 군내의 박정희 견제 세력은 무력화됐다. 김재춘은 또 군정 연장안을 밀어붙이고 새 여당을 창당하려는 일에도 열심이었다.
김재춘의 정보부장 기용은 결과적으로 박정희의 절묘한 인사였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중용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시킨 것이다. 전국이 급류를 타고 있던 이 무렵의 어느 날,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김정열 공화당 의장을 집으로 불렀다. 야당 재건 작업으로 분주하던 장 씨는 이것 참 내가 저녁 낄 필요가 없는 건데 이상하게 됐구먼 이라고 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내 비서가 군내에 정보를 갖고 왔는데 외유를 떠난 김종필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오. 4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종필에 대한 고소장을 군 검찰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강경하고 과장돼 있다더군요. 나야 김종필이 죽든 살든 상관이 없지만 만약 김종필을 제거하기 위해 그런 허무맹랑한 일을 벌인다면 반드시 박정희 의장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 아니겠소. 이런 혼란기에 나라를 책임진 박 의장까지 그렇게 되면 큰일 아니오.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것이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그래도 국방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공화당 의장이 아니오. 무슨 수를 쓸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열은 최고회의 건물로 박정희 의장을 찾아가면서 생각해보니 김재춘 정보부장이 핵심 인물로 생각됐다. 그는 박 의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재춘이를 한번 불러서 타이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님 말도 마십시오. 얼마 전 김재춘이 나에게 4대 의혹 사건에 대하여 보고할 적에 그때 저는 사심없이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막 이야기한 터입니다. 형님께서 나서서 좀 막아주십시오. 아니 내가 김재춘 부장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김정열은 먼저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집을 찾아갔다. 한때 두 사람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 친밀한 사이였다. 김정열이 김종필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지만 김종호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5.16 직후 김종호가 참모총장이 된 데는 김종필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그 후 김종호는 군수뇌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김종필을 견제하는 입장이 된다. 군수뇌부는 하급자인 648기 출신 주체 세력들의 독주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김종필이 아무리 실력자라고 해도 계급사회인 군대 안에서는 이 계급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김종필이 군내에서 자신의 인맥을 만들 수 없었던 것도 또 2번이나 외유를 떠나야 했던 것도 상급자들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종호는 내버려 두십시오. 설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하고 냉담하게 말했다고 한다. 김정열은 김종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박 의장과 최고회의, 더 나아가서 군부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득했다. 김종호는 김재춘을 불렀다. 김정열은 김재춘 부장에게 사정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김정열의 생전 회고록에 따르면 김재춘은 처음에는 김 의장의 청탁을 완강히 거절하다가 김 의장이 도대체 당신은 박 의장을 곤경에 빠뜨릴 의도로 그러는 거요 라고 하니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김종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종필은 아무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김정열은 밤을 새우면서 거듭 김재춘을 설득했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김종필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더란 것이다. 박 의장은 3월 말 공화당 의장 김정열을 불렀다. 일본 육사 선배인 김 의장에게 박 의장은 형님이라고 불렀다. 형님, 아무래도 공화당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겠습니다. 아주 해체해버리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젠가는 나에게 의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공화당을 해체하자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창당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공화당을 해체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해체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생각할 만큼 생각해봤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일단 당을 해체하고 대안은 그 다음에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열은 4월 5일까지는 해체하겠다고 약속하고 말았다.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공화당 해체 지시를 받은 당 의장 김정열은 창당 성명서를 써준 시인 이은상을 찾아가서 이번에는 해체 성명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공화당 안에선 격렬한 반발이 전개됐다. 공화당 해체 발표는 우여곡절 끝에 4월 8일로 날이 잡혔다. 박정희 의장은 이날 서울역 앞 당사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정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해체에 즈음한 최고회의의 해체 성명서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으니 공화당의 해체 발표를 오후 2시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2시 직전 박정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발표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정렬은 착잡한 심정으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24명의 출입기자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몸을 움직이는데 박 의장실과 연결되는 직통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기를 드니 저는 유양수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최고회의 안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유양수 위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지금 박 의장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박 의장으로부터 공화당 해체 이야기를 듣고 최고위원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해체 후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니 박 의장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최고위원들이 해체는 무리라고 진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박 의장은 무엇라고 하시오? 박 의장께서는 해체 결정을 김 의장 결심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김정렬은 알았소 라고 한마디 한 뒤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돌아서서 당무위원들에게 오늘 최고회의에서 해체 발표가 취소되었답니다 라고 했다. 아니 뭐요, 또 변심했다는 말이요. 나 원참. 정구영 총재가 한마디 했다. 유양수 전 동자부 장관은 이렇게 회고한다. 아침에 최고회의로 출근하자마자 강기천 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이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각하께서 유 장군께 보여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뭐요? 공화당 해체 성명서입니다. 뭐요? 공화당을 해체해. 당시 나는 범국민 정당 창당 책임자로 일하고 있을 때여서 공화당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제게 일부러 박 의장이 보여주려 했다고 생각됐습니다. 저는 곧장 최고회의 의장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각하, 안 됩니다. 공화당이 창당 과정에서 말썽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화당의 부조리는 당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당을 없애버리면 빈털터리가 됩니다. 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범국민 정당 조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이질적인 배경의 정치인들이 모여 단합이 어렵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공화당은 나중에 범국민 정당이 성공할 때 해체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고회의는 공중에 붕 뜨고 말 겁니다. 약 30분간 이어지는 설득에 박정희 의장은 줄담배를 연신 태우며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자 박 의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 장군 고맙소. 그러면 여기서 김정렬 위원장에게 전화해 주시오. 그리고 비서에게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라고 하시오. 이날, 즉 1963년 4월 8일 박정희 의장은 특별 성명을 통해 군정 연장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9월 말까지 보류하고 정치활동의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박 의장은 또 정부는 9월에 모든 정치 정세를 종합 검토하여 공고된 군정 연장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던가 기존 헌법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재춘 당시 정보부장은 박 의장이 이런 양보를 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힘은 미국의 압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는 미국의 압력에 양보하는 척했지만 얻은 것이 훨씬 많은 성공적인 게임을 했다. 그가 4년간의 군정 연장안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강경 조치를 던져 정치권을 뒤흔들어 놓는 사이에 박 의장의 227 민정불참 선언은 어느새 휴지가 되어버렸고 주체 세력의 민정 참여와 박정희의 대통령 출마는 기정사실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그는 또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견제하던 군부내의 반김종필 세력을 거세했다. 박정희는 이 봄의 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열정의 혁명가일 뿐 아니라 냉정한 정략가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박정희는 공화당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김재춘 정보부장에게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족 세력이 계보나 파벌을 떠나 한데 뭉친 애국정당의 조직을 지시했다. 두 여권 조직을 서로 경쟁시켜 그 결과를 보고 선거에 타고 나설 말을 선택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박정희는 이처럼 권력층 내부의 경쟁을 조장하거나 방치한 다음 이에 조정을 통하여 자신의 지도력을 확립하고 뜻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는 방법을 그 뒤에도 즐겼었다. 한국인의 민족성에 뿌리박은 분파주의를 없앨 수 없다면 그것을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 지도력 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김종필의 승리 1963년 5월 11일 공화당은 서울시내 교동국민학교에서 연설회를 가졌다. 군중은 9일 전의 야당 집회 때에 비해 절반 정도인 약 15,000명이 모였다. 이효상, 윤치영 등 연사들이 박정희 의장의 민정참여 당위론을 주장해도 청중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연사들이 미국의 원조 정책을 비판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찾자고 할 때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1963년에 들어와서 정치 활동이 자유화되면서 언론의 정부 비판도 가혹해졌다. 예컨대 1963년 5월 16일자 조선일보는 5.16 혁명 두 도를 기념하는 정치, 경제, 역사학자 좌담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의 제목은 군사정부의 실적을 비판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군사혁명 두 돌, 잘해보려고 애는 썼는데 이념이 없었던 공약, 실패로 돌아간 경제정책, 중대성명이 남발된 것도 큰 흠, 민정이양의 방법, 군 지지 필요 운우는 어불성설. 사회자도 미안했던지 좌담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가운데는 혁명 2년의 공은 없고 과만 추리신 것 같군요 라고 했다. 박정희는 정치활동의 재개와 함께 언론의 정권 비판이 거세지자 언론은 잘하는 것은 묵살하고 못하는 것만 찾아내 침소봉대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정희는 지난 2년간 경제개발계획의 착수, 울산공업센터 공사 착수, 각종 구조개혁, 외자 도입, 자립심의 고치 등 도약의 발판을 놓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집권기간을 연장하고 정치 안정만 보장되면 조국 근대화를 이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던 박정희로서는 언론과 야당의 전면적 비판과 부정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후 학생, 언론인, 교수 등 지식인들에 대한 그의 거부감은 때로는 경멸적으로 표현된다.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는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를 상공농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는 현대의 사자 계층인 지식인층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5월 20일 박정희는 강원도 황지에서 황지 본선 개통식에 참석했다. 통리, 심포리, 간 8.5km를 연결하는 이 철도 공사에는 험준한 지형 때문에 11개의 터널을 뚫어야 했다. 21개월의 공사기간, 연 인원 85만 명이 들어간 이 철도 부설로서 중앙선이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 경북, 영주, 강원도, 철암을 거쳐 북평, 강릉까지 연결됐다. 대관령 동부지역의 발전과 이 지방의 석탄 개발 촉진에 중요한 수송선이 완성된 것이다. 혁명정부의 의욕이 담긴 이 철로 준공식에 참석한 박 의장은 치사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오른 뒤 단아에 정렬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마치 조회 시간에 학생들을 야단치는 교장처럼 말했다. 본인이 치사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여기 식장에서 보고 느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에서는 반드시 애국가 봉창,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 뒤에 와 있는 인사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도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었고 애국가를 부를 때도 따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행사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사회를 맡은 분이 지금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시다. 모든 분들은 저 뒤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전부 오른손을 왼가슴 위에 얹어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의를 표합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식이 끝난 다음 마지막 순서 다음에 사회자는 다시 한번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봉창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는 5월 21일 오후 육군 수뇌부를 교체했다. 참모총장 김종호 대장을 합참의장으로, 1군 사령관 민기식 중장을 참모총장으로, 1군 사령관에는 장창국 2군 사령관을, 2군 사령관에는 김용배 참모차장을, 참모차장에는 김계원 국방부 운영처간보를 임명했다. 박 의장은 자신의 민정참여 노선에 제동을 걸었던 박병권 국방장관을 김성훈으로 교체한 데 이어 박병권과 보조를 같이 했던 김종호마저 이선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 그 후임에 박 의장의 민정참여를 촉구해온
민기식을 안침으로써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박 의장의 마음이 공화당을 떠난 것 같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공화당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김재춘의 중앙정보부는 한편에선 범국민정당 결성을 지원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김용태, 강성원 등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구속했다. 김용, 박준규, 김재순 등 공화당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김재춘이 밀어주던 범국민정당으로 옮겨갔다. 혁명 주체 세력의 전국 모임인 5월 동지회도 공화당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범국민정당은 군민합작이란 명분은 좋았으나 이념의 공유가 안 된 이질감을 해소할 수 없었다. 혁명 주체 세력과 그들이 경매를 맞지 않았던 구 정치인들이 손을 잡고 혁명 정신을 계승할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니 여론과 언론의 뒷받침을 받기가 힘들었고, 공화당 같은 튼튼한 하부 조직과 지방 조직을 갖춘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화당은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여 오히려 내부 단결과 개혁을 강화하고 있었다. 말썽 많던 사무국 조직을 감축했다. 유급 직원 1,300명을 4분의 1로 줄였다. 당원 확보 운동도 전국적으로 벌여 5월 20일까지 20만 명을 넘겼다. 정일권의 후임으로 주미대사로 떠난 김정열 의장 후임에는 노련한 윤치영이 의장으로 임명됐고, 정책위 의장 자리에는 법학교수 출신 백남옥이 앉았다. 정구영 총재, 윤치영, 백남옥은 박정희의 마음을 공화당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안간힘을 다 썼다. 외유를 떠난 공화당의 산파 김종필을 이어 공화당을 이끌던 정구영 총재와 윤치영 의장은 1963년 5월 하순 성공적인 광주지방 연설회 후 박 의장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박 의장에게 공화당과 범국민정당 중 양자태계를 요구했다. 이미 김재춘 정보부장의 범국민정당 운동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박 의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다. 이렇게 발표해 주십시오. 박 의장은 정구영 총재를 면담한 자리에서 내가 믿는 정당은 민주공화당뿐이다. 더욱더 당세 확장에 힘을 써 유종의미를 거두어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고 말입니다. 박정희 의장은 최고회의 이유락 공보실장을 부르더니 발표문을 구술시켰다. 이유락 실장은 이러시면 곤란해집니다. 각하께서 범국민정당을 만들어보라고 하셔놓고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공화당뿐이다. 이 말씀만 빼시죠. 더욱더 당세 확장에 힘써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다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이 발표가 나가자 5월 23일 범국민정당 창당의 막후 책임자 김재춘 정보부장은 기자들에게 그 발언은 정구영 총재의 방문에 대한 의례적인 반응일 뿐이다라고 말한 뒤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공화당은 민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5월 27일 서울시민회관에서 공화당은 1427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당대회를 열었다. 정구영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의당 박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야 하겠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보류해 주었으면 한다는 박 의장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토의사항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을 때 서울의 홍원표 대의원이 긴급 동의 발언을 했다.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박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통보하자는 요지였다. 흥분한 대의원들이 이 제안에 동의하여 즉석 기립 표결로서 박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정구영 총재, 윤치영 의장, 김동완 사무총장은 급히 박 의장을 만나고 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박 의장께서는 수락할 용의가 있으나 필요한 절차가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화당은 재빨리 기선을 잡고 박정희의 선택을 기정사실로 만들어갔다. 6월 10일 범국민정당 추진 세력은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발기 준비대회를 갖고 위원장의 구민주당 구파 출신 소선규, 부위원장의 공화당 탈당파 출신 김용우를 추대했다. 14일에는 당명을 당시 일본 여당과 똑같이 자유민주당으로 정했다. 발기 준비위원들의 출신 성분은 그야말로 빙탄의 혼재였다. 안동준 등 전 자유당 출신, 조영규 등 야당인 민정당 탈당파, 김재순 등 공화당 탈당파, 고기봉 등 민주당 탈당파 등등. 박정희가 그토록 염원했던 신세대의 참신한 정치 세력 구축과는 한참 먼 얼굴들이었다.
당시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이상우는 이런 인상기를 남겼다. 세종로 내거리에 있던 의사회관 3층 범국민당 사무실은 각계 정치 세력의 집산지와도 같은 인상을 풍겼다. 활발한 움직임과 여기에 드나드는 기라성 같은 정객들의 얼굴에도 불구하고 이 범국민정당 운동은 기자들 눈엔 돛대기 시장, 기회주의자들의 집결체인 것처럼 보였다. 군민합동의 안정세력 지향이란 당면 목표만 있을 뿐 그 위에 서 있어야 할 조직 철학이 없었다. 때문에 이념보다는 다분히 실익을 내다본 기회주의적인 이질 인사의 집합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컸다. 똑같은 관제 여당이면서도 공화당이 5월 동지회와 범국민정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박정희라는 기수의 간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3파 김종필의 승리이기도 했다. 5월 동지회와 범국민정당이 이렇다 할 이념을 갖지 못하고 잡다한 계열과 출신의 집합체로 변한 반면 공화당은 김종필 주도의 사전 조직을 통해서 조국 근대화란 뚜렷한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 집단을 전국적으로 확보해놓고 있었다. 여기에다가 증권시장 조작으로 마련한 든든한 자금이 있었다. 김종필이 군정시대에 1년 먼저 당을 조직했다는 점도 다른 급조된 정당에 비해 큰 장점이었다. 김종필이 악역을 맡아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확보한 이념과 자금, 그리고 인재로 해서 공화당은 3파의 손을 떠나서도 스스로 위기를 돌파하는 자생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박정희는 공화당과 범국민정당 그리고 5월 동지회를 서로 경쟁시켜 2달 정도 그 능력을 시험해보다가 7월 4일 자민당은 공화당과 합당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미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공화당은 당대 당의 통합을 거부하고 자민당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입당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 내 엄민영, 이갑성 등 친공화당파는 자민당 잔류파와 헤어지고 공화당과 합류했다. 7월 12일 박 의장은 범국민정당 창당운동의 실질적인 지휘자였던 김재춘 정보부장을 무임소 장관으로 돌리고 후임에는 친김종필 공화당 노선의 맹장 김영욱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박정희는 이로써 군부와 공화당 그리고 정보부를 박, 김 라인으로 재정비하여 선거체제를 갖췄다. 박정희가 1963년 7월에 들어서서 공화당과 친김종필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재편성하고 선거체제를 갖추자 세뮤얼 버거 미국 대사는 당황했다. 김종필 세력을 박정희와 떼어놓고 가능하다면 민간인들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버거 대사는 7월 15일 미 국무부에 종합 분석 및 대책을 건의한다. 버거는 이 비밀 전문에서 박정희의 이번 조치로 외유 중인 김종필이 조기 귀국할 가능성이 있으며 침공 전력을 가진 인물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반대 세력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기습적인 행동으로서 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상황 변화로 군사정부를 대체할 세력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반대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버거 대사는 미국 정부가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군사정부의 재정 안정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 1,500만 달러의 원조 집행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을 고수할 것, 증권 조작 사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같은 군사정부의 과오에 대한 미국 언론의 관심을 자극할 것, 김종필의 귀국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 등을 건의했다. 김종필은 이런 수레를 했다. 그때 버거 대사와 CIA 한국지부 요원들은 엉뚱한 첩보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박 의장을 이집트의 나기부, 나를 나기부를 추방한 나세르로 오인한 듯 했습니다. 우리를 반미 민족주의자라고 단정한 선입견이 너무 오래 갔어요. 그 뒤 버거 대사는 월남에서 부대사로 일했는데 그때 가서 만나니 자신이 한국 상황을 오판했다고 고백하더군요. 이 무렵 김종필은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 미국 CIA 요원들이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나는 보좌관과 함께 파리의 한 아파트에 월세 80달러짜리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많아 약을 뿌려놓고 나가곤 했어요. 일주일쯤 여행을 한 뒤 돌아와 보니 실내 장식이 바뀌고 개미는 사라지고 아주 근사하게 변해 있어요. 관리인을 불러서 따졌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줄 수는 없다.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관리인이 대뜸 선생님은 못하는 분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얼마 뒤 미국에 들렀을 때입니다. 뒤에 CIA 부장을 지낸 콜비가 그땐 아시아 담당 국장인데 마중을 나와 저를 사교 클럽으로 안내를 해요. 내가 당신들은 파리에서도 나를 따라다니던데 라고 하니 콜비는 웃으면서 이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으니 오늘은 그것이 없을 거요 라고 웃더군요. 김종필의 외유로 허전해진 박정희의 주의를 채우면서 새로 등장한 정치 참모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은 이우락 최고회의 공보실장과 엄민영 최고회의 의장 고문이었다.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출신인 이우락은 예비역 육군소장으로서 장면 총리 직속의 중앙정보위원회 책임자로 있다가 군사혁명을 만나 한때 투옥됐다. 김종필이 그를 풀어주고 영자신문 코리아 리퍼블릭을 발행하던 대한공론사 사장으로 앉혔다. 김종필이 떠난 후 이우락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 의장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한 자문과 건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 비로소 그의 명석한 상황 분석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군에서 정보 분야에 오래 근무해온 이우락은 최고회의 대변인으로서 기자들과 상대하면서 세상 물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됐다. 엄민영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박정희보다 2살 위였다. 경북고교 전신인 대구고보를 졸업했다. 뒤에 박정희 대통령의 직계가 되는 공화당 4인 체제의 두 사람, 백남옥, 김성곤은 엄민영의 대구고보 동기생이다. 일본 규슈 제국대학에 재학 중 고등문관 시험의 행정과에 합격하여 20대에 전북 임실 무주군수를 지낸 엄민영은 광복 후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5.16 혁명이 났을 때는 참의원 의원으로 있었다. 박정희는 혁명에 성공하자 구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맨 먼저 엄민영을 고문으로 발탁하여 그의 조언을 들었다. 조용한 독서인이기도 한 엄민영은 국정을 넓게 보고 전략적이고 철학적인 조언을 해줄 만한 학식, 경륜,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다. 엄민영은 범국민정당 조직되는 김재춘과 함께 구 정치인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다가 박정희가 공화당을 선택하자 범국민정당 내에 친공화당파를 이끌고 공화당에 합류하는 데 앞장섰다.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던 김성곤 전 자유당 의원에게 귀국을 독촉하여 1963년 11월 26일에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도록 한 이도 엄민영이라고 한다. 민정이양 과정을 거치면서 박정희 의장 주변에는 경북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다. 엄민영, 김성곤, 백남옥 이외에도 이효상, 박준규, 신현확 같은 이들이다. 경북 인맥의 창설 멤버에 해당하는 이들 6명은 모두 경북고의 전신인 대구고보 동창이다. 경북지방은 인구가 많은 데다가 오랜 전통의 인류 명문고는 경북고 하나뿐이어서 인재가 많이 모였다. 이 학교 출신들은 또 관료나 정치가 또는 장교 지망률이 유달리 높았다. 대구와 인연이 많은 박정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인재풀을 이용하게 된다. 역대 장관 40명, 역대 국회의원 64명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수장을 모두 배출한 경북구 전성시대는 새 군인 출신 대통령 시대와 겹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국가와 혁명과 나 박상길은 박정희저 국가와 혁명과 나를 대필하던 1963년 상반기에 관찰한 박 의장을 이렇게 묘사했다. 2중 3중으로 밀어닥치는 타격 앞에서 오직 고군분투, 초지의 관철을 위하여 밀고 나가는 박 의장의 모습은 비장하기보다는 차라리 민망하고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이 전후의 박 의장의 태도, 그것은 진정 순수했고 그야말로 불고처자, 불고가문, 불고일신으로 오직 이 난관을 뚫고 나가 쓰러지는 조국을 건져보겠다는 그의 정신, 정열, 집념, 결단은 숭고함을 넘어 처절해 보이기도 했다. 8월 하순 저녁식을 며칠 앞둔 밤 박 의장은 박상길을 공관으로 불렀다. 박 의장이 2층 서재에서 뛰어내려오는데 모습이 특이했다. 밤이 깊은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한 박 의장은 카키색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쪽 다리는 무릎 아래까지 바지를 걷어올린 상태였다. 그는 박상길을 2층 서재로 안내했다. 박 의장은 박상길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휙 돌아서면서 말을 내어뱉었다. 죽 써서 개죽게 생겼습니다. 교수인가 접장인가들을 시켜서 헌법을 만들라 했더니 엉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글쎄 이것 보십시오. 국회의원 24명인가 며칠 도장만 치면 대통령은 당장 죽은 송장이 되게 돼 있어요. 탄핵 조항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한 해 전에 확정된 제3공화국 개정헌법은 국회가 30인 이상의 국회의원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탄핵심판위원회로 넘길 수 있고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했던 것이다. 만약 야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여당 출신 대통령을 쉽게 탄핵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정희가 화를 낸 것은 이를 두고 한 것이다. 박 의장은 명함만한 메모지 한 장을 박상길 앞에 내어놓고 또 내뱉듯 말했다. 글쎄 이것 좀 보시오. 중앙정보부 보고인데 당장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 여당 측은 기껏해야 54명밖에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총선거를 해도 지고 혹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30명이면 손을 놓아야 하고 글쎄 어떤 놈의 탄핵 조항이 과반수 찬성으로 직권이 정지돼야 한다는 거요. 이런 놈의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박상길은 자신도 이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는 마찬가지로 뾰족한 답을 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엄중한 보안 속에 법률가이면서 정치도 국회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진지하게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내고 생각도 건실한 박세경 씨 같은 분이 어떨까 합니다. 네, 특명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셔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거 협력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이튿날 박상길은 자유당 온건파 출신인 박세경 변호사를 찾아갔다. 박세경은 헌법과 관계 법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법의 운용과 국회 운영의 묘를 기하여 타개해가는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박상길은 돌아와서 박 의장에게 보고했다. 듣고 난 박 의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떻습니까? 그분이 법무장관을 좀 맡아줄 수 없을까요? 도무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부탁했다. 박상길로부터 박 의장의 협력 요청을 전해들은 박세경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박 의장은 박상길의 보고를 듣고는 입맛을 다시더니 어떻습니까? 저 엄민영 씨 한번 만나보시죠. 라고 했다. 박상길이 대답을 망설이고 있는데 박 의장은 다시 이후라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다. 지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뒤에 차차 보겠습니다. 박상길은 이때의 이 답변이 자신에게는 운명의 갈림길이었다고 회고했다. 박 의장의 부탁을 받고 순간적으로 긍정과 망설임이 엇갈렸고 얼떨결에 잠지의식 그대로 이 주선을 거부하고 만 것이라고 한다. 박 의장은 자신의 직계 참모로 이 두 사람에다 박상길을 더할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박상길은 이 순간의 거부 반응으로서 제3공화국에서 나의 이류 차원의 위치와 외로운 행진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1963년) 여름 박정희는 박상길이 대필한 국가와 혁명과 나의 원고를 작가 김팔봉에게 주어 감수를 받아본 뒤 박씨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퍽 좋습니다. 다만 원고 중에 내가 표시한 2페이지만 삭제해 주십시오. 어쩌면 꼭 제 마음속을 다녀오신 것처럼 정확하게 써주셨습니까? 큰 수고를 했습니다. 이 책은 1963년 9월 1일자로 출판됐다. 사륙배판 293페이지에 정장 5,000부, 보급판 5,000부. 박정희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 철학과 국가 근대화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다. 이 책은 박정희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평가돼 지금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책에는 국가 원수의 글로서는 너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도 많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2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 없다. 고운 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 살게 됐고 빼앗기고 살아왔다. 소녀의 손이 고운 것은 미울 리 없겠지만 전체 국민의 1% 내외에 저 특권 지배층의 손을 보았는가. 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 위의 시는 박정희의 자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를 인용한 것이다. 노동운동가의 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박정희의 국가근대화는 그의 이런 반골 정신에 기반을 둔 건설이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농민, 노동자, 소외층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박정희는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다가오는 선거를 통한 민정이양 방식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단 한 명의 사망, 단 한 명의 부상도 없이 혁명의 전 적대 세력을 대등한 위치에 개방하고 순리와 자유경쟁의 원칙에서 혁명의 결실을 시도한 예가 세계 혁명사의 그 어느 대목에 있는가. 박정희가 이 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비판한 것은 민주주의를 실천이 없는 구호로만 외치는 구정치인들의 위선성이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건전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확립될 수 있다. 또 건전한 민주주의는 진실과 정직과 법률 본위에 정치적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것이로되 우리의 그것은 허위와 과장과 부패, 무능, 독선으로 미비되어 민주주의의 허점을 역이용해서 왜곡된 위장 민주주의를 조장해 놨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일부 한정된 지식층에 전매 특화된 완상물이거나 직업 정상배의 생활 미천처럼 되고 국민들에게는 불평의 배출구처럼 오용되고 있다. 박정희는 근대화 혁명의 공식을 기성 세력층 대 국민의식과 군인의 힘이라 설명했다. 군인이 권력 기반 또는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자립 의지를 살려내고 조직화한 뒤 그 힘으로써 구정치인으로 대표되는 기성, 수구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전략이었다. 박정희는 군인에 의한 혁명이 국민혁명, 즉 근대화 혁명으로 발전, 승화되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어떤 사상적 지도자로 자처하려는 위인은 4.19 혁명을 대낮의 공사에 비하고 5.16 혁명을 밤의 거사에 비유하여 이 혁명의 흠을 잡으려 했지만 여기서 명백히 지적하려는 것은 시각이 밤이 아니고 새벽이었다는 사실이다. 새벽. 그것은 바로 이 혁명의 목적을 상징하는 시각이다. 민족의 여명, 국가의 새 아침, 김포의 혁명 가도, 30대의 청춘을 민족에 걸고 오직 한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으려던 저들 모습은 눈물겹도록 성스러운 인간상이었다.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본인은 그 강물이 어제 흐르지 않던 새 물결이었음을 깨닫기도 했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마치 불이 난 도둑맞은 폐가를 인수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1961년도 예산의 52%가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발언권은 52%를 차지하고 동시에 그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나타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고도 우리는 과연 독립된 자유, 민주주의의 주권 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딱하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요컨대 해방 후 19년간의 총결산, 그것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반면에 단 하나의 소득이 있었다면 덮어놓고 흉내낸 식의 전른발이 직수입 민주주의의 강제의식이 있었을 뿐이다. 피곤한 5천년의 역사, 전른발이의 왜곡된 민주주의, 텅 빈 폐허 위에 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박정희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불가피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함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신봉을 견지하는 한 여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토론의 자유 속에서 혁명의 구심력을 찾아야 하는 혁명. 그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다